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서 다가오는 국가고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문제는 10문제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기초 간호학 개요 10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문제풀이는 시마스에서 나온 패스파인더 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를 해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기초 간호학 첫 번째 문제, 환자가 치료 과정에 대해서 문의할 때 이때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우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는 뭐니까 간호조무사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라는 것은 질병의 대상자가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경과, 애호, 치료 같은 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치료 과정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한테 그저 의사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담당 의사 주치의한테 연락해서 받도록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담당 의사에게 묻도록 한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잠깐 못 그리는 그림으로 여기 대뇌랑 여기 손에 시상, 하부 이런 것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장기와 기능이 연결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시상 하부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간내라고 했는데 그 뇌와 뇌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간이라고 해서 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 하부 그리고 시상 상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시상하부, 여기 시상하부에서 우리 체온 조절하고요. 그 중간이 시상, 그 다음 위쪽을 갖다 시상 상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간내. 그리고 옆에 조그만 게 뇌하수체 있는데요. 이 뇌하수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래서 뇌하수체에서는 우리의 모든 호르몬을,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고 분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 있고요. 거기서 분비하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엽에서. 근데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딱 두 개. 항이뇨 호르몬하고 옥시토신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두 개만 외워주시고 전엽의 모든 다른 데에서 나오는 것은 전엽에서 나오구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후엽은 뭐라고요? 항이뇨 호르몬하고 옥시토신. 옥시토신 언제 합니까? 우리 그저 분만할 때 분만 얘기 때 옥시토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그 다음에 손해는 우리 몸의 평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간에서는 담즙 생성하는 거 맞습니다. 담즙 생성 맞고요. 척수에서는 우리 몸의 흥분이나 전달을 통로가 되고, 그리고 무릎 반사 같은 것도 운동 같은 거 내 연수에 받아가지고 반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척수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반사 반응이 아니라 척수의 기능이겠죠. 연수는 우리 몸에서 호흡을 조절합니다. 호흡 운동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도 조절하고요. 소화 운동도 조절하고 그리고 기침이라든지 재철기 이런 하품 같은 것도 반사 중추에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아니라 답이 3번 연수겠네요. 호흡 조절한다는 거.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크레틴 병과 관련된 영양소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크레틴과 관련된 크레틴이 그러니까 크레틴 병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요오드 같은 것을 티록신 같은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오드와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너무 항진할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하되어 있을 때, 티록신이 저하되어 있을 때 이거 크레틴 병과 선천적으로 산모한테
요오드가 부족해서 아이한테 갈 수 있는 게 크레틴 병이고요. 그리고 성인 여성한테 부족했을 때는 점액수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답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됐을 때는 바세도우병, 그레이브스라고 하고요. 병이라고 하고, 갑상선이 기능 저하될 때는 아이한테는 크레틴병, 성인한테는, 성인 여성한테는 점액수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는 뭐가 나타나죠? 그렇죠. 골다공증. 이때도 칼슘도 뭐랑 같이 비타민 D하고 같이 합치하게 되면은 흡수력이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할 때는 괴혈병, 철이 부족할 때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고요. 그리고 철분 결핍성 빈혈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만성적인 치질 환자에서 철분 결핍성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결핍성 빈혈도 비타민 C하고 같이 섭취하게 되면 철분을 섭취할 때 비타민 C하고 같이 섭취하게 되면 철분 흡수력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구강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아의 구강 관리 보면은 칫솔은 생후 36개월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유아기에 1세에서 3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부터 하루에 2회 정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월이 아닌 것 같고요. 칫솔은 혼자 사용하는 시기는 보통 7세에서 8세이다. 맞죠? 이때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가 나는 초기에 자극을 피하게 이를 닦지 않도록 한다.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에 이유식 같은 것이 시작합니다. 이유식이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는 미온수로 적신 꺼즈를 이용해서 닦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6세에서 12세 사이에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규칙적인 치아 검사이다라고 했는데, 충치 예방법으로 보통 출생 6개월 이후부터 아이에게 불소 시럽을 복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령기 6세에서 12세 아동에게는 불소 복용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불소 용액 양치법을 교육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규칙적인 치아 검사는 아닙니다. 규칙적인 치아 검사는 언제부터? 보통 2.5세부터 3세. 왜냐면은 그때는 유치가 완성되는 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규칙적인 치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보통 2번이겠네요. 칫솔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그 다음에 스스로 무의식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 의식이 없을 때는 보통 기관에 분비물을 받아내지 못함으로 머리를 옆으로 돌려 놓으면 분비물이 잘 흘러나오기 때문에 구토시, 투물로 인한 기도 폐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환자일 때는 항상 앙아이를 눕혀서 고개를 옆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무의식 환자일 때는 그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깨어났다 환자가, 의식 후에는 반자위를 해줍니다. 반자위를 해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 수술 전에 가르쳤던 기침이라든지 호흡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기 이상에 대해서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기침과 호흡법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때 통증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호흡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보통 뭐가 걸릴 수 있냐면 무기폐와 합병증, 무기폐와 폐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기침할 수 있도록 기침과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주고, 답은 기도 폐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급성 충수염 환자에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관장을 시킨다. 그리고 하제를 투여한다. 이거 다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막력,
맹장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관장이나 하재 같은 거 투여하면 안 되고요. 진통제를 투여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통증을 은폐해서 더 위험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진통제 투여하면 안 되고요.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얼음 주머니 통증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줌으로 해서 환자가 조금 그러니까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등 마사지를 해줘서 이완시키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한다. 이거는 수술 후에 환자한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뇌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뇌질환. 뇌종양은 허혈성 뇌질환이다. 뇌종양이라는 건 뭡니까? 뇌종양은 종양이 두개골 내에 안에 공간을 차지해서 두 개 내압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내압의 수치는 얼마라고 했죠? 내압은 10에서 20입니다. 그리고 같이 외우라는 게 제가 있었습니다. 안압은 12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이 뇌압이 높게 되면 우리 뇌압의 간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압을 높을 때는 뇌압을 낮추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정을 시켜야 되고 변비 완화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반자회를 해줘야 되고요. 과호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환자한테 너무 무리하게 머리 흔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체온법 열이 체온이 높게 되면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뇌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투 압을 고장액 같은 거 투여합니다. 마니토리라든지 글리세롤 같은 것을 투여해서 뇌압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뇨제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뇌압에 대한 간호도 같이 뇌질환이니까 알아두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은 뇌종양을 동반하는 게 아니라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것은 동맥 내, 혈관 내에 있는 그 출혈로 인해서 뇌압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뇌경색도 그 동맥 중에 하나가 막혀가지고 이 뇌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뇌졸중은 뇌 어느 부분에 하는 것에 대해서 편마비로가 이룰 수 있고 전신마비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뇌경색은 척수액의 척수강 축적되어 뇌압이 상승한다. 뇌경색. 그 다음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뇌수정은 뇌 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있을 때 뇌실에 압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맞습니다. 뇌 쪽에 물이 생겨 뇌 척수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뇌실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맞고 뇌졸중은 뇌를 싸고 있는 공간에 출혈이 발생한다. 이것 아니죠. 네, 아까 설명한 거죠. 뇌경색하고 뇌수정 뇌 출혈은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만의 시기. 분만의 시기는 분만이 시작된 시기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통 우리 분만에는 4기까지 될 수 있는데 분만 1기라는 것은 자궁 수축에서 가진통에서 시작해서 진동통까지 그때까지 시작해서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 분만 1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분만 2기는 경관 완전 개대에서 태아 만추까지입니다. 그리고 분만 3기는 태아 만출 이후부터 태반 만추까지이고 그리고 분만 4기는 태반 만출 이후에 분만 후 첫 한두 시간 자궁이 수축할 때까지를 분만 4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만이 시작되는 시기를 볼 수 있는 규칙적인 자궁이 시작되는 후 이때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때에 할 수 있고 우리가 간단히 분만 1기부터 4기까지의 그 간호를 잠깐 보면은 이때의 치료와 간호를 보면은 보통 분만 1기 때는 궁광을 청결히 해주고요. 그 다음 태아 심음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제공하고 유동시기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분만 초기라고 하면은 관장을 해서 배변하게 하고 그리고 배뇨를 충분히 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만 2기 때는 이때는 양수가 파수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이 태아 심음이고요. 그리고 분만실로 이동하는 시기인데 이때 보통 초산부 이때는 완전히 개대된 10cm까지 경관이 개대된 후에 분만실로 이동해야 되고 경산부 같은 경우는 경관이 6, 8cm 정도 개대됐을 때 분만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만 3기 때는 보통 이제 열상 같은 거라든지 자궁의 출혈 유무를 확인하는 게 있고 태반이 결손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중요하죠. 그리고 자궁 수축 상태, 방광의 팽창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고요. 분만 사하기는 이때는 회복이라고 하는데 보통 오로라든지 오로의 양 색깔, 방광의 팽창 여부, 회음부 상태, 부종이나 혈중 상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궁 저부의 단단한 정도와 위치 같은 거, 자궁 수축 정도를 알아서 그때는 관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보통 바이탈 사인 굉장히 혈압 측정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8번의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빼뜨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파상풍 환화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강성요법을 시행한다. 경련시 골절 예방을 위해서 억제제를 적용한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때는 보통 신생아 파상풍은 보통 가정 분만 시 제제 절단용 가위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라번이 맞고요. 강선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우리 언제 있었죠? 신생아 항달 있을 때 이때는 강선요법은 신생아 황달 치료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달 치료회 하게 되고 이때는 대상자의 아이의 항달 치료 체온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분 공급 같은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구 계속 광선에서 안구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줘야 되고 답은 어둡고 조용한 환경,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상풍 하나. 그 다음에 화상풍 화상 환자가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통 보면은 물질이나 피부 부스러기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수포나 피부 부스러기는 감염 예방과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터뜨리거나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터뜨리게 되면 감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고 사용 같은 것은 상처의 열 발산을 막아서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통증을 지속하는 원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시계와 반지 등 신속히 제거한다.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통증과 추가 손상 위험 방지를 위해서 부종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전에 옷이라든지 압박 장신구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화상은 습한 드레싱을 자주 교환한다고 했는데 전기 화상 상처 같은 경우는 저체온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멸근대 건조 드레싱, 멸근대 습한 드레싱이 아니라 멸근대 건조 드레싱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산에 의한 화상인 경우 알칼리 용액을 부어 세척한다. 산이나 알칼리에 의한 화상 같은 경우는 보통 수압을 낮게 해서 화상 부위를 물로 세척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 네. 그 다음 깨끗한 젖은 수건이나 드레싱을 덮어준다. 깨끗한 마른 수건이 좋고요. 그 다음에 멸근 드레싱이죠. 드레싱으로 덮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답은 이거고요. 그 다음 물집 부스는 절대 안 되고요. 전기 화상 습관 아니라 건조한 드레싱을 그리고 강산이나 화상인 경우는 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문제풀이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